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메이크업 기출문제 200문제인데요. 좀 길어요. 200문제 좀 길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시험 가시기 전엔 이 정도 보고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쉽고 알 법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말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좋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인체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강력한 것을 말한다. 자, 강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안 되고요. 옳은 건 인체를 청결, 미화해서 피부, 모발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작용되는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가 화장품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경미하고 의학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거, 효과가 막 우악 크고 막 이런 어떤 거 있죠? 이런 강력한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4번이다. 자, 두 번째, 메이크업이 사회적 기능으로 틀린 거. 사회적 기능, 사회적 예절, 예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성격이나 가치 추구의 방향을 표현하는 건 사회적 기능은 아니고요. 신분과 직업을 표현하고요.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을 표현하는 건 사회적 기능이죠. 근데 성격,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을 방향을 표현하는 건 사회적 기능은 아니고 개인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메이크업이 기원 중 얼굴이나 몸을 치장하여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신체를 장식했다라고 보는 가설. 자, 어필하기 위한, 나를 어필하기 위한, 매력적이게 어필하기 위한 건 뭐냐? 이성 유인설 1번이에요. 종교나 주술이나 신체를 보호하거나 신분의 표시는 아니겠죠. 정답은 1번. 뷰티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7세기 리차드 크라슈가 처음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맞고요. 메이크업의 의미는 얼굴을 중심으로 한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역할이나 목적도 포함이 된다. 네. 신체에 색을 부여하여 신체의 외관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업이다. 요게 조금 멀어요. 요게 조금 멀다. 특징이지만 외형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요즘에는 이제 분장의 개념에서 외관을 변형시키는 게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벗어난다. 제작이나 보완하다 라는 뜻으로 화장품과 도구를 사용해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로코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자, 로코코 시대는 과해요. 머리에 깃털이나 리본, 조화 등으로 장식을 했고요. 로코코의 어원은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된 조개 껍데기, 곡선을 의미를 하는 게 맞고요. 넓은 이마가 유행이어서 눈썹을 밀었다. 넓은 이마가 유행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마도 밀고 눈썹을 밀었다. 눈썹을 밀긴 했지만 그렸다. 밀고 또 새롭게 아치형으로 뭐 그려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 인물은 마담 퐁파르투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죠? 이때는. 네, 정답은 3번. 다음에 메이크업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대. 코를 이용해 눈 화장을 하고 붉은 진흙을 양의 기름에 반죽해서 붓으로 발랐으며 뺨에는 분홍색과 입술에는 홍색을 칠하는 세련되고 강한 색채가 특징이었고요. 피부 관리와 화장, 향수, 장식 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치장하였다. 자, 일단 콩을 썼다고 하면 어디에요? 이집트. 헤나죠? 헤나 썼다. 이집트. 정답은 2번. 다음에 설명하는 시대. 사교를 위해 화장이 필수 조건이었던 시대로 남녀 모두 화장을 즐겼다. 분말과 점토, 마스크팩, 백납분을 이용해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얗게 유지하였다. 이마에는 정맥을 그려서 투명하고 희게 보이게 하였다.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사교 나왔으면 르네상스 지나면서 로코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까지는 와 예쁘다를 되게 많이 표현을 했고요. 여기가 지나면서 로코코에 들어가면서 좀 과한데? 가 된 게 요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예요. 정답은 4번. 실용성과 청결보다는 예술성에 우위를 둔 시대. 바로크 시대, 엠파이어 시대, 르네상스 시대, 로코코 시대. 자, 실용성과 청결보다 예술성. 와, 이거 과한데? 로코코예요. 로코코. 정답 4번. 르네상스 시대. 눈썹을 뽑거나 밀고 각이 없는 아치형 형태의 눈썹을 그렸다. 이거 맞는 내용. 바로크 시대. 홍조를 띠거나 붉은 연지를 칠하고 꽃처럼 미색의 입술을 그렸다. 맞는 거.
로코코 시대 화려한 가발. 그렇지. 사치와 화장의 무분별함이 극에 달했다. 그렇지. 엘리자베스 시대 화장을 지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얇게 화장을 해야 했다. 엘리자베스 시대 때까지도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한 건 이제 요 로코코 시대가 끝나고 나서 빅토리아 여왕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하기 시작했고요. 강제로 다 안 했어요. 그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있고 로코코 갔다가 넘어가면서 빅토리아 시대 딱 들어가면서 화장은 아예 전체 금지. 이런 식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발티모니 화장법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이 안티모니가 뭐냐면 눈가에다가 그 지금에서 납 같은 거야. 납 같은 건데 그 눈가에 발라서 요런 모래바람과 안질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안티모니 화장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원시시대에는 얼굴과 신체를 치장, 문신하는 것으로 전투에서 적을 위협하는 용맹성과 우월감을 가시겠다. 맞아요. 시대적, 미적 기준이 달랐으나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얼굴과 몸을 채색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였다. 네. 메이크업이 최초로 나타났을 때에는 고대 그리스로, 이집트로 봐야 되겠는데요. 여인들은 유두에 붉은 칠로 화장을 하였으나 입술은 붉게 칠하지 않았다. 이거 일단 틀린 거겠죠. 메이크업이 최초로 나타났다는 일단 이집트로 봐야 되니까. 네 번째, 인간은 다양한 채색의 진흙이나 식물 재료를 사용해 얼굴과 몸에 바르기 시작한 게 메이크업의 기원이다. 맞는 내용. 정답은 3번. 조선시대 화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염집 여성의 화장과 기생신분의 여성의 화장이 구분되었다. 네, 확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하얗고 빨갛고 분 막 바르고랑 어염집 일반 여성들이랑은 또 구분이 되었죠. 영국 일치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았고요. 남자들은 그닥 그렇게까지 관심이 높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미인방명, 사상이 문화적으로 관념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맞고요. 이중적인 성윤리관이 화장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보여졌기 때문에 화장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시대별 메이크업 특성으로 거리가 먼 거. 고려시대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나뉘어졌다. 네. 고구려시대 시분무주, 즉 얇고 은은한 화장을 좋아했다. 이거는 이제 백제 시대 때 화장이요. 시분무주는 백제, 분은 하되, 무주, 입술은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제, 일본인들이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 기술을 배워간 후 화장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네, 맞고요. 이때는 처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배워갔어요. 배워갔었던 시대. 여기 백제. 신라는 영육일치 사상으로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하였다.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2번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다. 군집독 발생 가능한 실내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 군집독이 뭐냐면 막힌 공간 안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이제 불쾌감이 올라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고요. 이때는 환기가 필요하죠. 정답 2번. 메이크업숍에서 소독 방법으로 가장 먼 거. 에어브러싱 기계는 반드시 분리해서 물로 세척 후 천이나 거즈로 닦는다. 네. 눈썹 가위는 알코올로 세척한 후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한다. 네. 아이리스 컬러는 사용할 때마다 알코올이나 토너, 티슈에 묻혀 세척한다. 네. 브러쉬는 이물질 제거한 후 소독기에 담궈 보관 후 햇볕에 말린다. 소독기에 담궈서 보관하진 않고 소독기에 담가서 닦아주고 소독하고 이제 음지에서 말리죠. 정답은 4번. 피부에 흉터와 관계가 있는 깊은 층은 일단 깊다 했으니까 각투가 요 기저층이겠죠. 마지막에 있는 정답은 1번. 흉터, 기저층이 형성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죠. 1번이에요. 표피에서 약 2에서 4% 정도 존재하고 면역 작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면역 작용 나왔으면 랑게란스 면역세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항원을 탐지하는 세포는 랑게란스겠네. 정답은 4번. 다른 거 잠깐 보면 각질 형성 세포는 각질 형성, 각질 만드는 세포죠. 멜라닌은 색소고요. 머켈은 촉각세포. 정답은 4번. 바로 나오네. 그죠? 감각세포라고 하면 표피에 있는 세포. 머켈이에요. 머켈. 정답 1번. 다음 중 잇모근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 잇모근은 그 털에 보시면 털의 요 주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 얘네들이 추워지면 반짝 좁아지고요. 좀 더우면 열리고요.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죠. 정답은 4번.
피부에 손상을 미치는 활성산소는 슈퍼옥사이드입니다. 슈퍼옥사이드. 히알루론산 이거 저기 보습, 고분자 보습제, 보습 성분이죠. 글리세린도 보습 관련되어 있고요. 비타민은 이건 영양분이고, 정답은 4번. 혈액 응고에 관련하여 비타민 P와 함께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 혈액 응고가 일단 나왔으면 비타민 K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음. 응고는 K. 정답은 2번. 저혈증과 노화에 의한 과색소 침착이 아닌 거. 백반증은 색소 침착이 아니고 이거 저거죠? 색소가 탈각돼서 하얗게 보이는 거. 정답 1번일 거고요. 주근깨는 침착 맞고요. 기미 색소 침착 맞고요. 점 색소 침착 맞죠? 정답 1번. 피부 노화로 인한 표피 변화 중 틀린 거. 자, 노화가 일어났을 때 표피의 변화. 표피의 두께가 얇아진다. 맞고요. 멜라닌 색소 세포수의 감소로 자외선 방어 능력이 줄어든다. 맞고요. 랑게르 세포수가 감소돼서 피부 면역력이 감소한다. 맞고요. 섬유화 세포수의 감소로 콜라겐 생성이 저하된다.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콜라겐은 있어요. 이미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작아지고 회복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4번. 24번 노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호흡할 때 잔기 용적이 감소한다. 잔기 용적이 뭐냐면 들숨, 날숨 하고 났을 때 날숨 했을 때 폐에 남아있는 산소량이에요. 이게 잔기 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먹으면 다 못 내뿜어요. 그래서 잔기 용적은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은 틀리다. 시력 저하 올 수 있고요. 위산 분비량 감소 올 수 있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네, 맞죠. 이건 노화 현상이죠. 정답은 1번. 비립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단한 흰 알갱이가 표피에 들어있다. 네. 모공을 막고 있는 분비물 및 각질 덩어리다. 네. 주로 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네. 칼슘용과 각질로 되어 있다. 피지예요. 정답은 4번. No. 여름철 피부 상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거칠어진다. 네. 버짐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둔화된다. 버짐이 생기는 건 겨울이죠. 건조해지니까. 이건 겨울의 특성. 고온다 습한 환경으로 피부에 활력이 없어지고 피부는 지친다. 이건 맞고요. 여름이고요. 표피의 색소 침착이 뚜렷해진다. 태양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정답 2번. 공기 접촉 및 산화에 의한 피부 변화로 가장 적합한 거. 공기 접촉과 산화에 의해서 검은 면포가, 그러니까 블랙헤드가 생깁니다. 정답은 2번이야. 블랙헤드.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4대 품질 특성으로 설명 중 옳은 거. 문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전성. 혹시 책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게 1세본이랑 2세본이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수정을 하고서 보는 거라서 혹시나 또 1세본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성, 미생물의 오염 없는 거. 안전한가? 그러니까 내 피부에 뭐 이제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뜻하는 거고요. 오염이 없다는 건 안정적인가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안정성은 그러니까 얘가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독성이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습성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을 막아준다. 근데 보습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패스. 사용성, 사용하기 편리한가? 이건 이제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세번이랑 그 뒤에 나온 책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피부의 보습 효과를 높여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유연 화장수죠. 다른 거 내용 볼 필요 없겠죠. 소염은 뭐예요? 이제 염증 잡아주는 거. 수렴은 이제 모공 수축하고 이제 청량감을 주는 거. 세정용이고요. 정답은 1번. 린스의 기본 기능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모발에 흡착되어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정답은 2번. 피지 분부의 과잉을 억제하고 피부를 수축시켜주는 거는 수렴. 조금 전에 있었죠? 수렴. 화장수. 화장품을 선택할 때 검토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거. 보름성이 좋아서 잘 변진되지 않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피부나 점막, 모발 등에 손상을 주거나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불쾌감이 없고 사용감이 산뜻한가 확인해야 되겠죠. 구성 성분이 균일한 성상으로 혼합되어 있지 않은 거. 혼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화장품의 정의로 올바른 거. 자,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인체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거 1번랑 똑같은 거네.
1번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정답 4번이겠네요. 네.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정답은 4번. 여기 또 혹시나 책을 보시다가 1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2쇄랑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어요. 아마 1쇄는 지금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은 2쇄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쇄 하셨던 분들은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메이크업 화장품에서 색상의 커버력을 조절하기 위해 주로 배합하는 것은 백색 안료예요. 요건 요즘 자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색상 커버력 조절은 주로 백색 안료를 사용을 합니다. 착색은 색깔 입히는 거, 펄은 펄 들어간 거, 체질이 뭐냐면 그 용액을 늘리거나 농도를 묽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추가해주는 안료예요. 그래서 커버력을 조절은 어쨌든 백색이다. 체질은 뭐다? 용량을 늘리거나 이제 묽게 하거나 그런 농도를 변화시킬 때 쓰는 게 체질 안료. 에탄올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거. 에탄올은 알코올이죠. 그래서 에탄올은 유기용매로서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안 쓰고요. 탈수 성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르거든요. 알코올 쓰고 나면 건조해지거든요. 건조 목적이 있어서 안 쓰고요.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서 피부 표면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나 털의 건조를 방지하는 건 에탄올의 효과가 아니고요. 소독작용이 있어서 수렴 화장수, 스킨 로션, 남성 애프터쉐이브 등에 쓰이는 건 맞고요. 수렴이나 로션이나 남성용 이제 쉐입, 이제 수염 자르는 거 그쪽에는 쓰입니다. 다른 데는 쓰진 않는다. 정답은 3번.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식물성 성분에는 허브, 과일, 나무수액 등이 있다. 네. 비타민 A, B와 같은 비타민류는 피부 보호 제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맞고요. 동물성 성분에는 콜라겐, 라놀린, 엘라스틴 등이 있다. 네. 산화아연, 카올린, 탈크 등 미네랄은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쓰는 거죠? 언제 쓰죠? 자외선 차단제 때 사용을 하죠. 정답은 4번. 진흙성분에 머드팩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이거 카올린입니다. 카올린. 머드팩에 주로 있는 성분이에요. 이제 피지 제거를 하고요. 피부를 좀 유연하게 하고요. 머드팩 하고 나면 이제 매끌매끌해지죠. 각질 제거 이제 효과도 좀 있고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올린 성분이에요. 화장품의 원료로 심해사용 간유해서 추출한 성분은 이거 은근 제가 매번 모든 교시에서 한 번씩 풀었던 것 같은데 스쿼알렌입니다. 스쿼알렌. 정답은 2번. 여드름 피부에 거리가 먼 거 하마멜리스 효과 있을 수 있고요. 로즈마린 추출물 효과 있을 수 있는데 알부틴은 미백 성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캠퍼는 이제 항염,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클렌징 제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클렌징 오일은 건성 피부에 적합하고요. 클렌징 폼은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로션으로 1차 클렌징 후에 사용하면 좋고요. 클렌징 크림은 건성 피부에 적합하고요. 클렌징 워터는 포인트 메이크업에 클렌징 시 많이 사용된다.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는 거기는 색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류가 조금 더 잘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는 좀 연한 화장, 클렌징 오일은 이제 이런 색조 화장에 제거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의 피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포 간질제도가 흡수되는 경로가 가장 중요한 흡수 경로이다. 네, 이건 맞는 거. 이게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경로죠. 피티셀이나 모낭에 통한 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감소되고요. 분자량이 높을수록 피부 흡수가 잘 된다. 분자량이 낮을수록, 그 분자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고요. 피지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은 피부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성분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정답은 1번. 자외선 차단 성분의 기능이 아닌 거. 미백 자궁 활성화. 아니겠죠? 정답 1번이겠네요. 화상 방지, 노화 방지, 과색소 침착 방지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 호호바 오일이야. 호호바 오일. 이건 계속 모든 미용 시험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호호바 오일이 가장 안정성이 높고요. 일반적으로 피부의 트러블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게 호호바 오일입니다. 정답 2번.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외선은 강약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변한다. 맞아요. 기초제품 마무리 단계 시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SPF라고 한다. 네. SPF 1이란 대략 1시간을 의미한다. SPF는 시간으로 쪼개면 SPF 보통 50 정도가 한 8시간 정도 사용이 되는 거라고 의미도 있지만 SPF 1이란 뭐 대략 뭐 8시간 정도 지속이 돼서 8시간 동안 이제 내가 안 발랐을 때보다 한 50배 정도 더 잘 막는다. 자외선 B를 더 50배 정도 차단한다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게 1을 뭐 1시간을 의미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아닌 것은 벤조페논 3, 파라아미노 신향산, 뭐라고 써있는 거야?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이거 아니고, 이거 맞고요. 알파 하이드록시산. 이건 아하의 성분이에요. 아하.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옥시 디메틸 파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를 알고 있으면 답을 찾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 3번이 될 수 있고요. 메이크업 작업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모델의 45도 옆에서 시작해서 좌우로 이동하지 말고 시작한 자세에서 끝낸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델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마주보고 메이크업을 한다. 네, 위쪽에서 보면서 빛 가리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모델의 뒤쪽에 서서 양 눈썹 대칭을 체크한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 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눈썹 대칭도 체크해줘야 되고요. 모델의 옆에서 시작해서 아티스트의 기분에 따라 자세를 바꿔주는 건 안 되고요.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요. 필요시 뒤에 가서 거울로서 대칭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걸 똑같이 한 번 더 보면서 체크해주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답은 4번. 고객에게 전화 응대를 할 때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는 거. 조음 필요하죠. 음색 필요하죠. 억양 필요하죠. 웃음은 발음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분위기의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겠죠. 정답은 4번.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본 4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일단 준비를 하고 일단 들어요. 듣고 경청하고요. 대안을 제시하고요. 괜찮은가 만족을 확인하고요. 정답 1번. 얼굴의 이상적인 균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이거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세로 4분할이랑 가로 3등분 분할을 물어보는데 가로 분할 3등분은 헤어라인,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얘가 맞는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로 분할은 4등분은 일단 아니고 5등분이에요. 5등분은 어디냐면 관자놀이부터 눈, 꼬리, 눈 앞머리, 눈꼬리, 관자놀이까지. 그래서 세로 분할은 5등분이 기준 위치고요. 가로 분할은 헤어라인부터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끝까지다. 정답은 4번이다. 얼굴에 괜찮은 이미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둥근형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 맞고요. 계란형은 표준적인 미인형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맞고요. 긴형은 성숙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고요. 역삼각형은 이렇게죠. 남성적이며 활성적인 이미지는 아니고요. 남성적이며 활동적 이미지는 사각형 얼굴에 가깝습니다. 역삼각형 얼굴은 이제 지적이고 조금 이제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부위의 명칭으로 연결을 드린 거. 아이올, 눈두덩이의 움푹 패인 부분 맞고요. T존, 이마와 콧대 부분이고요. V존, 눈 밑부터 볼까지 턱 부분 여기고요. 눈썹 산은 눈썹의 2분의 1이 아니고요. 눈썹의 3분의 2죠. 정답은 4번.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동물, 식물, 광물, 자연, 지명, 인명 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고유색은 관용색이야. 관용적으로 뜻하는 거.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일반색은 그러니까 기본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 누가 가도 빨간색은 빨간색이죠. 어느 나라 가도 빨간색은 빨간색이야.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이런 것들을 일반색, 기본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개통색은 뭐냐면 이제 PC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개통색이라고 해요. RGB 컬러, CMYK 컬러 뭐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런 인명, 지명, 광물, 식물 뜻하는 건 관용색이다. 정답은 3번이다. 세계 3속성 중 사람 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세계 3속성 뭐 있죠? 명도, 채도, 색상 중에서 일단 명도, 밝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정답은 1번. 일단 톤은 3속성은 아니다.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채색만 가는 속성이다. 네, 색상은 유채색만 갖고 있어요. 무채색은 색상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색 계열들. 빛의 파장 차이로 다르게 보이는 속성이다. 빛의 파장 차이로 다르게 보이죠. 무채색이 갖는 속성이다. No. 얘가 틀린 거. 무채색은 색상이 없어요. 없는 색을, 색상이 아예 없는 색들을 무채색이라고 하죠. 다른 색과 구별하기 위한 색의 요소다. 맞는 내용. 감법 혼색의 3원색. 감법과 갑법이 있어요. 감법과 갑법 차이는 알고 가셔야 돼요. 감법은 뭐냐면 프린터에서 쓰는 거. CMYK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 갑법은 색을 이제 더해지면서 흰색까지 가는 거. 그래서 TV나 이렇게 이제 화면이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게 갑법 혼색. 그래서 걔네들은 RGB 이렇게 세 가지죠. 레드, 그린, 블루. 이건 갑법. 감법은 이제 프린터에 쓰는 거. 정답은 3번. 한난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난, 차갑고 난, 따뜻한 대비. 자, 한색과 난색이 대비되었을 때 난색은 더욱 따뜻하게, 한색은 더욱 차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네, 정답은 1번. 동일색의 면적이 크기에 따라서 명도와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거는 면적 대비고요. 자극을 받은 후 남게 되는 시각선의 흥분 상태. 이거는 이제 잔상, 부의 잔상, 정의 잔상이고요. 한색과 난색의 경계 부분의 대비가 약하게 나타나는 거, 강하게 나타나는 거. 근데 요건 아니고 일단 대비 자체는 1번이 맞는 내용이다. 면셀 표적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943년에 초판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먼셀 표적계가 다시 보급되었다. 맞고요. 먼셀의 명도 단계는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먼셀은 색상화는 총 10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가지 색상을 각기 10단계로 구분해서 100색상이 되게 하였다. 맞고요. 먼셀 표적 기호는 명도, 색상, 채도 순으로 표시한다. 색상 먼저예요. H, VC 이렇게 들어가는데 색상 먼저, 그리고 value, 명도, 채도, 크로마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면셀 기호 6.5 색깔 번호죠. 그리고 BG, 블루, 그린 색깔이고요. H, V, C 적합한 거. 명도는 8단계이다. V, C. 크로마가 8이고요. No. 명도는 BG다. No. 명도 찾는 문제네. 명도는 5죠. V, value. 어딨어요? 명도는 5단계 있다. 정답은 3번. 오스트발트 색채 조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흑색량으로 기호의 문자가 같은 색들로 조화된다. 흰색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색들이 서로 조화된다. 무채색의 축의 평행한 추직선상의 색들은 서로 조화된다. 순색과 백색은 조화롭지만 순색과 흑색은 조화롭지 않다. 순색과 흑색도 조화롭죠? 조화로워요. 오스팔트 채색계는요, 이렇게 이제 넓게 생겨갖고서 이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고 단계씩 바뀌고 뭐 이런 식이에요. 순색과 흑색도 조화롭다. 정답 4번. 얼굴이 축소되어 보이기 위해 수정할 때 활용되는 색의 속성으로 가장 적합한 거. 입술 색상은 저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색상은 딥톤의 색을 사용한다.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색상은 딥톤의 색을 사용한다. 딥톤, 깊어 보이는 색이라, 그러니까 색이 진하거나, 그러니까 진한 느낌이 아니에요. 좀 이제 딥한 톤, 그러니까 좀 이제 깊어 보이는 톤을 쓰면 이제 물체가 작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게 하려면 이 딥톤의 색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다. 중채도, 중명도의 색을 선택. 이런 것들은 뭐 얼굴을 작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정답은 2번. 피부 표현은 밝고 화사하게 하고 색상 표현은 그린과 연핑크 등의 파스텔 색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계절. 밝고 화사하게 그린, 연핑크 언제요? 봄에 쓰죠. 봄.
근데 그린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유행하는 컬러는 아니라서 그린은 연핑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중 여름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 틀린 거. 여름인데 로맨틱 이미지를 쓴대요.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핵심만 딱 보고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아닌 거. 진주나 부드러운 빛에 비지를 곁들인 섬세한 액세서리로 장식한다. 로맨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라이트 톤의 프릴이나 드레이프가 있는 원피스로 섬세하고 우아하게 연출한다. 이것도 로맨틱이기 때문에 로맨틱은 좀 꿈, 뭐 몽상, 현실이 아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비디한 색조의 원피스나 블라우스로 액티브하게 표현한다. 자, 일단 액티브, 로맨틱이기 때문에 액티브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최대한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핑크나 로즈, 퍼플 계열의 밝고 은은한 배색에 어울린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울리죠. 최대한 아닌 건 3번. 계절에 따른 메이크업 색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가을, 베이지, 브라운, 골드. 구요. 여름, 화이트, 블루, 바이올렛. 이고요. 겨울, 레드, 오렌지, 옐로? 레드 맞는데 겨울은 레드나 그런 버건디 컬러들이 잘 어울리죠. 오렌지, 옐로는 조금 벗어난다. 봄에 옐로, 오렌지, 그린은 어울린다. 정답은 3번. 브라운 컬러 골드 펄을 가미하여 깊이 있는 눈과 차분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어울리는 계절. 브라운 컬러 골드 펄이면 가을이겠네. 그죠? 정답은 3번. 여름 메이크업 표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쉬운 세안을 하기 위해 물에 잘 지워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No. 왜 no냐?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이나 좀 덜 지워지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연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맞고요. 땀이 나면 얼룩 질 수 있으므로 두껍지 않게 파우데이션을 골고루 섬세하게 퍼바른다. 그럴 수 있고요. 블루, 민트 등의 시원한 한색 색상을 선택한다. 그럴 수 있죠. 요즘 트렌드는요. 뭐 블루 컬러나 민트 컬러를 쓴다기보단 거의 이제 한국인들은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가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하다 보니까 그쪽 컬러를 많이 쓰긴 하죠. 정답은 어쨌든 여기서 1번입니다. 색조 팔레트에 해당하는 퍼스널 컬러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거. 파운데이션, 원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그렇지, 이런 거. 코랄 베이지, 골든 베이지. 우리나라 파운데이션은 일단 다 베이지예요. 그죠? 아이섀도우, 골드, 카키, 올리브 그린, 브라운. 우리도 뭐 브라운이나 카키색이나 골드 색깔 많죠. 블러셔는 코랄 핑크, 코랄, 레드, 오렌지 계열. 립스틱은 버건디, 레드 계열. 애매하더라도 일단 버건디, 레드 계열 딱 보는 순간 언제? 가을 찾으시면 됩니다. 브라운 계열이나 베이지 컬러들이 많고 버건디 레드 컬러의 립을 쓰기 때문에 가을로 볼 수가 있죠. 퍼스널 컬러 유형별 메이커가 어울리는 색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거. 이거 되게 푸시면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봄 메이크업 오렌지, 피치, 핑크. 맞아요. 봄에 어울리는 색깔들이죠. 여름 메이크업 화이트, 블루, 골드. 일단 화이트 계열이나 블루 계열을 쓸 수 있지만 골드 계열은 여름에 조금 어울리진 않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문서기 때문에 골드 계열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름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골드는 언제? 가을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은 아이보리, 카키, 브라운. 겨울은 화이트, 레드, 와인 색깔. 네,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메이크업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은 겨울은 뭐가 어울리냐면 그린 색깔 안 어울리고요. 레드, 오렌지 안 어울리고 브라운 안 어울리고 딥한 레드 색깔이 잘 어울리죠. 정답은 2번. 봄 계절에 어울리는 아이섀도우의 색상 톤과 가장 적합한 거. 봄에 뭐가 어울릴까요? 봄은 초록초록하고 핑크핑크하고 좀 화사한 느낌. 그래서 초록 라이트 톤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초록색으로 아이섀도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잘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정답은 3번이다. 보습 효과가 높은 화장수와 영양성분이 높은 크림을 기초 화장품으로 적용해야 될 피부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거. 보습이 필요하고 영양성분도 높아야 돼. 누구예요? 건성 피부겠죠. 정답은 2번. 단순 지성 피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 지성 피부에는 여드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세안 후에는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영향을 많이 받아 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는 민감성 피부에 대한 내용이겠죠.
정답 3번. 다른 지방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지성 피부니까. 메이크업 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합한 거. 핑크 컬러의 베이스는 모세혈관 확장으로 울긋불긋한 피부와 잡티가 많은 피부, 여드름 자국이 심한 피부에 사용한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씁니다. No. 지성 피부에는 리퀴드 타입 메이크업 베이스가 적합하다. 적합할 수 있죠.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바를 때 색이 섞이면서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주므로 파운데이션 사용 후 사용한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파운데이션 전에 쓰죠. 창백하고 혈색이 없는 피부를 화사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그린 컬러가 아니고 핑크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하죠. 여기서의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건 2번이겠네요. 메이크업 문제는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답 2번. 긴형 얼굴, 윤곽 수정 표현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긴형 얼굴. 일단 얼굴 수정의 가장 목적은 계란형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형 얼굴이기 때문에 가운데 포인트 주면서 턱 밑에 깎고 위에도 좀 깎아서 옆쪽에는 좀 이제 퍼져 보일 수 있게 계란형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죠. 콧등 전체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한다. 긴형 얼굴에 콧등 전체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주면 더 길어 보이겠죠? 땡. 노즈 섀도우는 짧게 표현해준다. 네. 짧아 보여야 되니까. 눈밑은 넓고 수평형의 하이라이트를 준다. 네. 옆으로 퍼져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마 아래턱은 쉐딩 처리하여 얼굴이 길이가 짧아 보이게 한다. 네. 정답 1번. 파운데이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크림 파운데이션은 적당한 유분감과 커버력이 있어 중년층과 건성 피부의 여성이 사용하기 좋고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 패팅 기법으로 두들며 발라준다. 요건 이제 이게 맞는 내용이겠네. 그죠?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휴대가 용이하며 적당한 유분감으로 건성 피부에 많이 사용한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파우더 타입은요 건성 피부에 쓰면 더 많이 심하게 건조해질 수 있어요. No. 그래서 건성 피부는 이제 크림 타입이나 리퀴드 타입을 쓰는 게 더 좋다. 잡티 커버를 위해 무스 타입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가볍게 발라준다. 이거는 이제 아니죠. 컨실러류를 사용하는 게 좋죠. 네 번째, 스틱 파운데이션은 고치했던 제품으로, 그쵸. 커버력 강화, 지속력이 떨어져 전문가용으로 사용된다. 커버력 좋아요. 스틱 타입은. 지속력도 좋아요. 바르면 거의 그대로 라인 새겨져 있죠. 전문가용들이 쓰죠. 보통 언제 쓰죠? 편하긴 한데 그런 이제 분장 같은 거 무대 공연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스틱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여기서 적합한 건 1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의 일반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화장을 지속시켜준다는 파우더의 역할이죠. 정답 1번이겠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효과 있고요. 피부색을 기호에 맞게 바꿔준다. 그럴 수 있죠. 피부의 기미, 주근깨 등을 결점을 커버한다. 그럴 수 있죠. 얼굴형에 따른 쉐딩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사각형은 좌우 여기를 깎아줘야 되는 거. 긴 형은 위 아래를 깎아줘야 되는 거. 둥근형은 둥그니까 여기 깎아서 계란형으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마른 모형은 광대뼈, 턱 이렇게 깎아야 되겠죠? 저도 4번이겠네. 둥근형 얼굴을 표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각 부위별 수정 화장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둥근형 얼굴을 바꾼대요. 콧등을 길게 해서 얼굴을 가름해 보일 수 있도록 어둡게 표현한다. No. 눈썹은 눈썹선을 약간 올려 상승형으로 그린다. 약간 올려서 동그란 얼굴을 이렇게 위쪽을 조금 더 넓어 보이서 계란형으로 될 수 있게 한다가 가장 가까워 보이니까 일단 2번. 이마 턱 중간 부위는 어둡게 해준다. 왜 자꾸 어둡게 하죠? No. 얼굴의 양 관자놀이 부분을 밝게 해준다. 얼굴의 양 관자놀이? 밝게 해줘도 되는데 T존을 보통 그러니까 일단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밝게 해주는 부위는 일단 T존 그리고 또 어디에요? 턱끝 또 눈썹 뼈 부분을 보통 하이라이트 밝게 해주는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그닥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지 않죠. 정답은 2번. 수정 메이크업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 양끝과 턱 끝에 쉐딩, 양볼에 하이라이트를 한다. 역삼각형 어떻게 생겼어? 역삼각 이마 양끝, 턱 끝 쉐딩, 양볼 하이라이트. 오케이, 맞음. 큰 입술, 짙은 색상의 립스틱을 선택해서 발라준다? 그럼 더 커 보일 텐데? 펄이든 립글로스를 한 번 더? 그럼 더 커 보일 텐데? No. 땡. 정답 2번이겠네. 작은 눈. 눈 길이가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눈의 2분의 1 지점에 눈꼬리 쪽으로 짙은 색의 섀도우를 연장해서 발라준다. 네, 더 커 보일 수 있게. 더 커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짧은 코.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 코끝까지 하이라이트를 주어 길어 보일 수 있게 한다. 네. 브러쉬 사용법과 보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미지근한 물에서 브러쉬 전용 세척제를 붙여 결대로 세척한다. 네. 브러쉬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린스와 물을 섞은 후 물에 헹구어 마무리할 수 있다. 네. 브러쉬는 사용 후 즉시 물과 알코올 1대1 혼합액을 뿌린 후 티슈를 닦아내는 것이 좋다. 네. 말릴 때는 물기를 제거한 후 손으로 모양을 잡고 털끝을 위로, no, 아래로 해서 말립니다. 정답은 4번.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을 주는 색조 메이크업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중명도, 중채도 색조의 메이크업입니다. 차분하고 수수할 수 있게. 1번. 역삼각형 얼굴에 어울리는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역삼각형 얼굴에 아이브로우 메이크업, 눈 메이크업으로 적합한 거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옆으로 쭉 빠질 수 있게 요렇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광대뼈 윗부분 쪽을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옆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 눈썹을 그릴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눈썹 꼬리는 눈썹 앞머리보다 내려서 그린다. 뭐? 이렇게 그린다고요? No. 앞머리랑 맞추는 게 좋고요. 앞머리보다 살짝 위에 있고요. 보통 요즘은 일자형으로 많이 그리기 때문에 거의 일직선, 수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거의 일자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본래 눈썹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선택한다. 맞고요. 눈썹 앞머리를 각지게 그리거나 색상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네. 눈썹 앞머리를 각지게 그리면 좀 강하게 보여요.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한 번에 그리지 말고 결대로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린다. 네. 그래서 보통 결 따라서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가죠. 결 따라서 그려주죠. 정답 1번. 굵고 진한 눈썹을 가진 여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메이크업. 굵고 진하대요. 그럼 좀 일단 깎아주는 게 좋을 텐데. 숱도 좀 빼주는 게 좋을 텐데. 그렇죠?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눈썹 결을 살려주고. 그럼 더 세 보이겠지. No. 앞에 눈썹을 제거하고 눈썹 뒷부분을 가늘게 그려준다. 다 지워요? 옛날에는 그냥 다 깎아버리고 새로 그리는 거를 선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최대한 자기 눈썹 살려가면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썹 가위로 눈썹 끝을 조금만 잘라줘서 자연스럽게 손질한다. 이런 느낌이 더 가장 좋아요. 3번이겠네요. 아이섀도우나 펜슬로 눈썹 앞머리를 그려주고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둔다. No, 3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메이크업에 가장 적합한 눈의 형태. 아이라인은 젤 타입으로 라인을 다소 두껍게 그렸다. 아이라인에 경계가 생기지 않게 아이섀도우를 이용해 그라데이션하고 아이섀도우 컬러는 펄이나 붉은 색상을 피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렸대요. 그리고 경계가 생기지 않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컬러는 펄이나 붉은 색상을 피했대. 일단 진한 색상, 튀어나올 수 있는 색상들을 피했대. 왜? 꺼져 보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젤 타입으로 두껍게 그렸다. 눈을 요 라인을 강조를 했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눈두덩이가 두둑한 눈에 가깝겠네. 왜? 두둑하니까 라인을 조금 더 주면서 이쪽은 꺼져 보이게 한 거네요. 정답은 3번.
아이섀도우의 언더 컬러 표현 방법으로 적합한 메이크업 방법. 아이섀도우 색상 중 가장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다. No. 검은색으로 넓게 펴버린다. No. 언더 컬러 한다며. 그죠? 눈의 언더, 밑에 컬러 한다며. 포인트 컬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표현한다가 맞겠죠? 근데 요즘엔 언더 컬러 눈 애교살 부분에 포인트로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서 눈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색상이 요즘에는 조금 더 유행이다. 정답은 3번. 부은 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섀도우 메이크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아까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하겠네요. 붉은 계열의 아이섀도우는 피하고, 그렇지. 중간 톤의 브라운 계열로 눈 전체를 자연스럽게 바른다. 네, 나와 보이지 않게, 근데 꺼져 보일 수 있게 한다. 정답은 1번. 다음에 설명하는 아이섀도우 제품의 제형. 장시간 지속 효과가 있고요. 기온 변화로 번들거림이 생기는 단점이 있고요. 유분이 함유되어 있어 부드럽고 매끄럽게 펴바를 수 있고요. 제품 도포 후 파우더로 색을 고정시켜 지속력과 색의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 크림 타입이죠. 2번.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목적은 속눈썹을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지만 속눈썹을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다?는 아예 아니고, 속눈썹을 짧게 하는 것은 더 아니고, 속눈썹을 짙고 길게 보이게 하며 매력적인 눈으로 연출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 블러셔 제품의 사용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블러셔 치크죠?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표정에 오렌지 계열이 잘 어울린다. 네,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크림 타입을 사용한다. 네, 요즘은 또 크림 타입이 유행해요. 크림 타입이 유행해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위하여 핑크색을 사용한다. 그럴 수 있죠. 크림 타입 블러셔는 파우더를 바른 후 사용해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준다. 는 아니고요. 파우더는 마지막에 합니다. 정답 4번. 립 라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립스틱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선택한다. 그래야 되겠죠? 색상이 다양하지 못하다. 다양합니다. 립스틱 바른 입술 위에 광택을 대하는 건 글로셔. 그러니까 그런 립글로스 드리겠죠. 립스틱의 색상과 상관없이 선택해도 무방하다. 그건 안 되겠죠. 같아야 되겠지. 정답은 1번. 두꺼운 입술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립스틱. 핑크색 립스틱, 글로시한 질감의 립스틱, 펄이 있는 립스틱, 펄이 없고 매트한 립스틱. 두꺼운 걸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선 펄감을 일단 주면 안 되고, 글로시함도 주면 안 되고, 밝은 색에 쨍한 느낌이 튀어나올 수 있는 느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펄이 없고 매트한 립스틱이겠죠? 립스틱 색상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과 관련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스킨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흰 피부의 여성은 핑크, 퍼플 계열의 립 색상을 선택하여 혈색을 보완할 수 있다. 네. 치아가 누런 사람은 핑크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도록 한다. No. 퍼플, 여기 이제 보색, 보라색 계열, 보라색 계열을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누런 치아를 관리하는 게 더 좋죠. 정답은 3번. 노란기가 도는 피부는 오렌지 또는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다. 네. 얼굴형에 따른 치크 메이크업 테크닉 시 얼굴이 가림해 보이도록 광대뼈 아래부터 입꼬리를 향해 사선으로 표현되는 얼굴은 둥근형이죠. 이렇게 해서 계란형이 될 수 있게 둥근형입니다. 정답 2번. 95번. 치크 메이크업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거리가 먼 거. 반드시 볼 안쪽 가까이까지 표현해 줘야 한다. No. 치크는 요즘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고요. 일단 볼 안쪽 가까이까지 꼭 넣지 않고요. 보통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에서 이쪽 바깥으로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요즘 조금 자유롭긴 해요. 그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적은 양을 덧발라주어 경계지지 않게 한다. 그렇죠. 색조 화장톤과 동일 계열 색으로 표현한다네. 지나치게 강한 것보다 혈색이 느껴질 정도로 은은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네.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의 위치 및 방법으로 적합한 거. 다이아몬드형. 둥근 느낌으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한다. 요런 형태는 여기다가 주는 거야. 왜? 여기를 이렇게 살려야 되니까. 그죠? 1번이겠네요. 긴 형. 입꼬리를 향해서. 긴 형은 길다 보니까 옆으로 주는 게 좋고요. 입꼬리 향해서 하는 건 둥근 형이고요. 둥근 느낌으로 코끝을 향해서. 아니요. 구각을 향해서. 입꼬리. 구각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코끝을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구각을 향해서 갑니다. 역삼각형, 사선으로 턱끝을 향해서 역삼각형.
턱 끝을 향해서 간다고요? 역삼각형도 여기 볼 부분, 여기 부분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턱 끝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다. 정답은 1번. 속눈썹 연장 방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모근의 형태와 방향을 잘 고려해서 두모시 작업한다. No. 하나씩 하죠. 감호의 길이는 눈 앞쪽의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짧아진다. 점점 길어지게 합니다. 속눈썹 시작점부터 1에서 1.5mm 떨어진 지점부터 붙여준다. 이건 맞는 거. 속눈썹 시작점부터 1에서 1.5mm 떨어진 지점부터 붙여준다. 네. 아예 다 붙이지 않고요. 1mm. 모두가 동일하게 1mm씩 떨어진 지점으로 붙여준다. 인증된 글루만 사용하며, 그렇죠. 한 방울 정도씩 눈꺼풀에 덜어 사용한다. 아니죠. 옥돌에다가 덜어서 쓰죠. 옥돌에 덜어 씁니다. 정답은 3번. 속눈썹 연장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병변이 아닌 거. 피부염 발생할 수 있고요. 황반 편성은 눈에 있는 흰색 동자가 황반, 이제 노랗게 변하는 건데, 이건 아님. 안구 건조증 올 수 있고요. 소양증, 가려움증이거든요. 올 수 있죠. 정답은 2번. 속눈썹 연장 시 주의해야 할 사용으로 거리가 먼 거. 속눈썹 전용 전체 어리젤을 우드스틱으로 붙여 위아래 속눈썹 모근을 닦아낸 후 아이패치를 붙인다. 우드스틱에 붙인다? No. 마이크로 면봉이나 이제 면봉류로 닦아주고 하죠. 1번이겠네요. 우드스틱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접착제 이상 반응 시 바로 응급처치한다. 네. 글루를 수직으로 세워 글루판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한다. 네. 눈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1.5에서 2mm 정도 공간을 두고 붙여야 한다. 네. 보통 1에서 1.5mm 뭐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일단 우드스틱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웨딩 메이크업 작업 시 얼굴형을 보완하는 블러셔의 모양을 바르게 짝지은 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네요. 그죠? 긴 얼굴형. 긴 얼굴형 자꾸 언제 한다 그랬어요? 옆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진 얼굴형. 각졌으니까 여기다 이제 동그랗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동그란 얼굴형은 구각으로 간다니까. 그죠? 긴 얼굴형은 앞볼 가로방향. 가로로 맞죠. 정답은 4번. 둥근 얼굴을 가진 신부를 위한 메이크업 수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노즈 섀도우는 생략한다. 노즈 섀도우를 왜 생략을 합니까? 해줘야죠. 콧대를 좀 살려줘야 또 입체감도 생기고 조명도 잘 받고 하는 거니까요. 둥근 얼굴형은 시원하게 보기 위해 얼굴 외곽을 쉐딩 처리한다. 그렇죠? T존 부위는 하이라이트 처리, 상승형 눈썹을 그린다. 요즘엔 안 하는데 일단 둥근형이기 때문에 위쪽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살짝 상승형으로 그린다가 대부분 맞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유행은 일자다. 그래서 요즘 다 일자 하는데 왜 상승형 그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둥근형 얼굴엔 상승형으로 해서 보완하는 게 훨씬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관자놀이에서 광대뼈 앞쪽으로 세로형 블러셔를 한다. 네. 정답 1번. 신랑 메이크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신랑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한 점을 고려해서 본인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파운데이션 표현한다. NO! 정답 1번이겠네.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눈썹은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네. 입술 글로스와 입술 색은 같은 색으로 표현한다. 네. 전체적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본식 웨딩의 한복 메이크업 시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가장 먼 거. 화려한 원색 계열의 한복은 너무 과하거나 화려한 색상의 메이크업을 피해 절제되도록 표현한다. 네.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려 우아해 보이도록 표현한다. 네. 피부는 한 톤 어둡게, 왜요? 한 톤 밝게 또는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연출하도록 한다. 네. 이게 틀린 내용이겠네.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보통 이제 한 톤 밝게를 많이 해요. 흰 피부 선호가 있기 때문에 한 톤 밝게를 많이 하죠. 또는 이제 반톤 밝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한복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색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3번. 30대 후반 여성이 로맨틱풍의 젊어 보이는 신부 메이크업을 의뢰해 왔을 경우 이 신부의 메이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거. 잡티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얼굴 전체에 스틱 파운데이션을 다소 두껍게 발라. 다소 두껍게. No. 적당히,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발라 피부 커버한다. 1번이 틀린 내용이겠네. 다소 두껍게. No. 귀엽고 사랑스러운 신부 이미지 연출을 위해 볼 중앙 부위에 화사하게 블러셔를 채워주었다. 네. 20대 여성에 비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므로
슬프군요. 기초 제품 선택 시 충분한 유부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었다. 네. 아이섀도우를 이용해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렸다. 네.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회나 성당일 경우 T존과 베이스를 한 톤 밝게 표현한다. 왜 밝게 표현하냐면 교회나 성당은 조명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톤 밝게 표현하는 거고요. 목이나 파인 드레스인 경우 사진 촬영을 위해 비교적 밝고 화사하게 연출한다. 네. 야외 결혼식인 경우 피부톤을 핑크 계열로 화사하게 표현한다. 화사하게 표현하는데 야외는 조명이 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색깔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 목과 어깨 부분에도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 네. 웨딩 때는 목 포함, 보이는 곳 포함 전부 다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시험 때는 얼굴만 딱 하지만 실제로 메이크업은 전부 다 포함이다. 정답은 3번. 부드러운 오건디나 레이스를 배합해 프린세스 라인 드레스의 로맨틱한 이미지가 어울리는 신부 메이크업 스타일로 가장 적합한 것. 프린세스, 이거 공주 드레스거든요. 공주 드레스거든요. 이렇게 퍼지는 공주 드레스. 그래서 파스텔 계열이 부드러운 메이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주의 한복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양가 혼주 한복 치마색만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다 참고해야 되겠죠. 컬러 포인트 색상을 결정한다. No. 고급스럽고 화사한 연출을 위해 펄과 글리터로 포인트를 준다. 혼주는 그렇게까지 화사하게 하진 않아요. No. 촉촉함과 우아한 이미지를 위해 파우더는 생략하여 광택을 준다. No. 파우더 주죠. 왜? 일단 결혼식은 오랜 시간 조명 밑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를 줘서 유분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축복받는 날이므로 피부톤은 화사하게 하되 밀착이 잘 되도록 마무리한다. Yes. 정답 4번. 세련되고 지적인 커리어먼의 메이크업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각진형의 눈썹에 스트레이트형, 입술 블러셔는 볼뼈 아래쪽에 포인트를 길게 하고 볼뼈 위쪽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윤곽을 강조한다. 세련되고 지적이다. 각진형 눈썹에 일단 각진형 눈썹이 다 일단 아니어 보여요. 아웃커버형 입술, 블러셔는 볼뼈 아래쪽에 포인트를 길게 잡고 볼뼈 위쪽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윤곽을 강조한다. 아치형의 눈썹에 인커브형 입술, 블러셔는 볼뼈 중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곡선형으로 파바른다. 표준형의 눈썹에 아웃커브형 입술, 블러셔는 볼뼈 아래쪽에 포인트를 길게 잡고 볼뼈 위쪽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윤곽을 강조한다. 표준형 눈썹, 아웃커버 입술, 블러셔. 커리어먼. 네, 조금 더 가깝다. 정답 4번. 이런 건 아무 어려워요. 그죠? 이거 어려워요. 패션 이미지와 메이크업 스타일로 연결을 가장 거리가 먼 거. 오리엔탈 룩, 에스닉. 에스닉은 좀 영적 뭐 이런 느낌이라서 젠 메이크업 맞고 페미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풀기가. 일단 최대한 아닌 거 찾으면 돼요. 미니멀 룩, 누드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매니시, 남성적인 룩인데 엘레강스는 매니시랑 전혀 안 어울리죠. 펑키도 매니시랑 전혀 안 어울리죠. 정답 4번.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TPO에 따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TPO, Time, Place, Occasion. 스튜디오 메이크업은 인공 조명의 영향으로 색상을 제대로 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 대비를 이용해 메이크업 해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메이크업은 직업, 의상색, 개인적 취향 등을 고려한다. 네. 파티 메이크업은 강하고 개성 있는 색상 대비와 보색을 대비해서 화려한 컬러로 연출해도 좋다. 네. 데이 메이크업은 밝은 외부 환경을 고려해 본인의 피부톤보다 한 톤 반 정도 밝게 표현하고 음영은 자연스럽게 주도록 한다. 데이 메이크업은 그냥 본인 피부톤에 맞춰서 해도 본인 피부톤 잘 보여요. 근데 이제 한 톤 반 정도 밝게 한다 라고 해서 틀리진 않는데 일단 제일 자연스럽게 좋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거리가 멀 수 있다. TPO에 맞는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커리어먼 메이크업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스모키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색상을 강하게 사용한다. No.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얼굴의 메이크업 표현이 좋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파티 메이크업은 펄 섀도우 글로스, 펄 글로스, 펄 섀도우와 펄 글로스로 화려한 아이와 립을 표현한다. 네, 파티니까 그럴 수 있죠.
바캉스 메이크업은 외부 활동이 많으므로 자외선제를 꼼꼼히 바르고 발랄한 느낌의 팝아트 컬러로 표현한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요즘 유행과는 또 다르다. 면접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메이크업으로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돈되고 깨끗한 이미지로 신뢰감을 줘야 한다. 네. 나이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낮에 일상생활을 위해 연출되는 메이크업이다. No. 밤이에요. 인공조명 밑에서 하는 메이크업이죠. 데이 메이크업의 눈썹과 눈보다 선을 약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No. 어떤 느낌이냐면 데이 메이크업은 면 위주로 표현을 하고요. 나이트 메이크업은 선 위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닌 거. 데이 메이크업에 비해 색상이나 선을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 Yes. 정답은 3번.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트인데? No. 메이크업 산업 정보 분석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매장에 나가 유행하는 화장품을 분석한다. 네.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 Yes.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유행에 따라 일부 동조 현상을 나타내므로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일부 동조 현상을 나타내죠. 조사해야 되겠죠. 자주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정보 분석을 위해 관련 서적 등 문헌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Yes. 매력적이면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눈썹은 블랙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깔끔하게 그려준다. 블랙 펜슬보다는 브라운 계열을 선호를 많이 하죠. 일단 거리가 멀 수 있으니 1번. 여성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해 퍼플과 골드 계열 아이섀도우로 음영감 있는 눈매를 연출한다. 그럼 매력적일 수 있겠지. T존과 눈 밑 하이라이트를 주고 얼굴 눈각에 쉐딩 처리를 하여 입체적이면서 여성스러운 얼굴로 표현한다. 네. 입술선은 로즈 컬러로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그려줘 여성스러움을 표현한다. Yes. 한복 메이크업 없이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거.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려 우아해 보이도록 표현한다. 네. 한복에는 아치형 눈썹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단아해 보이고 우아해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피부를 한 톤 어둡게. 여기서 너무. 한복은 한복의 화려한 색상과 어울리는 강한 색조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다. No. 단아한 느낌을 강조하는 게 좋죠. 입술은 아웃컵으로 그려 여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No.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입술의 단점을 보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지. 굳이 아웃컵으로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 1번. 미디어 매체 종류와 그에 따른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거. 매스미디어, 신문과 잡지, TV, 라디오. 맞고요. 카탈로그, 책자 형식의 상품 목록, 상품을 소개하는 인쇄물. 맞고요. 전단지, 광고주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드는 상품 소개 책자가 아니라 이제 종이 한 장이죠. 전단지는. 정답은 3번. 개인 미디어, SNS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채널. Yes. 미디어 메이크업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카탈로그 메이크업 미디어고요. CF 메이크업 미디어고요. 아나운서 메이크업 미디어고요. 무대 메이크업은 미디어는 아니에요. 정답은 4번. 미디어 메이크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전파 매체 촬영의 경우에는 조명에 따라 육안으로 보이는 색상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차이가 날 수 있죠. 메이크업을 완성한 후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비춰지는 메이크업이 결과물이므로 그에 맞게 완성해야 된다. Yes. 신문, 잡지, 도서, 인쇄 매체와 TV, 라디오, 영화 등의 시청각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Yes. 인쇄 매체 촬영의 경우 인쇄에 따라 선명도와 색감이 달라진다. 보정 작업을 진행하니 섬세함보다 과감한 표현이 더 중요하다. No. 인쇄 매체에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고 정확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게 좋죠. 보정을 하긴 하지만 과감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No. 섬세함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요즘 카메라는 무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보이죠. 정답이 여기서 틀린 건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아나운서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은 가장 거리가 먼 거. 남성 아나운서의 메이크업의 경우 많은 화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화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Yes. 베이스보다 하이라이트와 쉐딩 단계는 1에서 3단계 정도 밟고 어떻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여 얼굴을 작아 보이도록 연출한다. Yes. TV 화면은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적색, 오렌지, 황갈색 등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 붉은 계열 색들을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뻐 보인다. 그래서 핑크 계열도 예뻐 보인다. 아나운서 메이크업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야 한다.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이 좋죠? 정답 4번이겠네. 거리가 먼 거. 증명사진 메이크업 표현으로 틀린 거. 단점을 커버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네. 유분으로 인한 조명 마사를 피하기 위해 파우더를 발라준다. 네.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이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한다. 네. 펄 섀도우나 글로시한 입술을 사용해서 광택이 보이도록 한다. 증명사진 찍을 때 펄이나 글로시한 립 하면 빛 반사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게 나아요. 좀 매트하게 표현하든지 어차피 땅 찍을 거라서 정답은 4번. 화보 촬영 메이크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거. 잡지, 구독, 연령대와 콘셉트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뷰티 화보 촬영 시 클로즈업 촬영이 대부분이므로 촬영 후반 CG 보정 작업을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한다. CG 보정 작업을 하지만 뷰티 화보 특성상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보정도 하겠지만 그래서 좀 거리가 멀 수 있다. 2번. 조명에 의한 색이나 명암 변화를 고려해서 메이크업하여야 한다. 네. 패션 화보 촬영 시 의상 콘셉트와 배경, 조명 모델 특성을 파악하여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한다. 네. 그래서 CG 보정을 하겠지만 일단 뷰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 TV 프로그램 촬영 시 남자 출연자를 위한 메이크업으로 가장 적합한 거. 남자 메이크업 시 립은 전혀 건들지 않는다. 건드려야 되고요.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피부톤과 유사한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네. 남성적 이미지에 맞게 눈썹을 다소 진하게 표현해준다. 그럴 수 있죠. 조명이 밝아 얼굴을 한 톤 어둡게 표현하도록 한다. 시커멓게 나와요. 그러면 No. 저 같은 경우도 촬영할 때는 제 톤보다 반톤 정도 올려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더 화사해 보이죠. 정답 4번. 작품의 제작 전체를 감독하며 기획부터 대본, 촬영, 편집까지 이끌어가는 책임자는 PD, 기획자죠. 프로듀서입니다. 1번. 지명 광고 메이크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거. 눈썹은 강렬한 인상을 위해 인위적으로 각지고 길게 그려줘야 한다. NO! 광고 콘셉트에 맞게 아이섀도우와 컬러를 정한다. 네. 글로시가 너무 번들거려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네. 커버력과 지속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매트하게 피부를 표현한다. 네. 빛 반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조명이 되게 세거든요. 정답은 1번. TV 메이크업 시 알아둬야 할 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영상을 위한 색조 메이크업에 너무 강한 색이나 형광색은 피한다. Yes. TV 화면에서는 따뜻한 계열색보다 차가운 계열, 파란색, 남색, 청록색이 잘 표현된다. 화사색이 더 잘 표현됩니다. 정답 2번이겠네. 빨간색의 옷을 입은 출연자의 경우 얼굴색도 다소 밝게 메이크업한다. 네. 흰색이면 원래 톤 하더라도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하시는 게 좋다. 피부색은 조명, 배경색, 세트색과 카메라 위치 등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표현한다. 네. 광고 촬영 시 모델의 립스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방법으로 틀린 거. 립 라인은 펜슬로 외곽을 잡아주고 립스틱 위에 립코트를 발라준다. 네. 립스틱을 바른 후 티슈로 유분기를 걷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요. 원하는 색상이 표현되도록 한다. 네. 립스틱을 바른 후 립글로스를 발라 No. 촬영 시는 빛이 많기 때문에 립글로스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일부러 이제 립글로스 광고를 할 때는 립글로스를 하겠지만 그렇진 않다. 일반적으로는. 립스틱을 바른 후에 투명 파우더를 발라 주름을 높여준다. Yes. 미디어 메이크업 시 노인 캐릭터를 표현할 때 피부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주름을 강조해야 하므로 피부색은 밝게 표현한다. 피부색은 어둡게 표현해야 한다. 혈색을 부여하여 핑크빛이 도는 피부색을 표현한다. 노인인데? No.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피부를 표현해준다. Yes. 노인 피부를 감안하여 무조건 어둡게 표현한다. No. 긁힌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라이닝 칼라 쓰고요. 블랙 스펀지 쓰고요. 스프리트 껌은 안 쓰고요. 라텍스 씁니다. 스프리트 껌은 언제 쓰냐면 눈썹을 가리거나 아니면 눈썹 형태를 살짝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게 스프리트 껌. 극중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수염을 붙일 때 작업 순서로 가장 적합한 거는 스프리트 껌 발라서 가려주고요. 수염을 그 위에 붙이고요. 그라데이션 해주고요. 마무리 해주는 거. 4번. 무대 공연에서 에어브러쉬로 메이크업 할 때 유의사항이 아닌 거. 컴프레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다이얼 등이 잘 작동을 되는지 체크한다. Yes. 눈과 입, 코 에어브러쉬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Yes. 에어브러쉬에 메이크업 끝난 후에 반드시 정교하게 리터치를 해준다. Yes. 모델에게 직접 에어브러쉬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중에 분사해서 소리와 공기, 힘 등을 체크한다. 공중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내 손등, 내 팔. 보통 이제 손등에 많이 체크를 하죠. 보통 손등에 많이 체크를 합니다. 정답 4번. 공중에 뿌리시면 그 누구 코에 들어가겠어? 그렇죠? 나랑 이제 모델 코에 다 들어가겠죠? No. 광원 아래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주의할 점으로 바르게 연결된 거. 형광등, 장파장의 붉은 기운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푸른색 제품을 사용한다. No.
백열등, 붉은기나 갈색, 베이지, 핑크색 등의 실제색보다 진하게 나타나므로 주의한다. 백열등은 요거 맞는 내용. 수은등, 황색 계열이나 베이지색은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하여도 좋다. No. 왜 등을 물어봐? 왜 이렇게 등을 물어봐요? 백열등은 붉은 기운이 더 진하게 나타나고요. 형광등은 파장이 있어요. 디리리리릭 파장이 있어서 요즘에 형광등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형광등 뭐라 그러지? 형광등은 푸른 계열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푸른색이 더 눈에 튀어요. 형광등은. 그래서 옛날 거리 밤에 형광등 켜진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가 파랗게 보여요. 왜? 형광등이 많아서. 근데 요즘엔 없죠. 요즘은 이제 LED 등이 더 많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더 보이진 않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수은등은 없고 안 쓰고. 백열등, 따뜻한 톤을 경감시키므로 차가운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연출하도록 한다. No. 따뜻한 톤을 더 밝게 시켜요. 왜? 붉은 계열이 좀 더 많아요. 백열등은. 정답은 2번입니다. 윤곽 수정과 커버력이 우수하여 대극장에 무대 분장시 사용하며 가장 적합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멀리서 봐도 그 선이 정확히 보일 수 있게 하는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조명색이 빨간색이며 메이크업 색상이 녹색일 때 보이는 메이크업 색상. 이거 문제는 잘 나오거든요. 이건 아예 도표를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조명이 빨간색일 때 메이크업을 녹색으로 하면 어두운 녹색으로 보여요. 요거 고려해서 무대 분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답 3번. 보건행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과학성, 기술성, 조장성, 교육성, 독립성, 독창성은 아니죠. 자, 독립적이지 않아요. 보건행정은 이게 이제 되게 두루두루 넓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이다. 그리고 독창적이면 안 돼요. 보건행정은.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공공의 이익이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학의 학습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 뭐가 포함됐을까? 환경위생 향상 포함되어 있고요. 개인위생교육 포함되어 있고요. 질병 예방 포함되어 있고요. 생명 연장 포함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 자, 밑에가 왜 아니냐면 전염병 치료는 아니에요. 질병의 치료도 아니에요. 지금 질병 치료 여기 또 써있죠? 아니죠. 그리고 사후 처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과 생명 연장과 교육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런 삶의 아니지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이걸 치료하고 처치하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 2배 정도라고 했더니 일단 피라미드형은 아니겠네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 2배 이상이다 그러면 피라미드고요. 2배 정도다 그럼 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뭐예요? 종형. 그래서 2배 미만이 되면 항아리형이 되겠죠. 종형 같은 경우엔 인구 정지형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상형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사망률과 관련하여 보건 수준이 가장 높을 때 A 인덱스 값. A 인덱스는 가장 높다. A 인덱스 자주 물어보거든요. 가장 높을 땐 1에 가까울 때요. 이건 그냥 지금 외워두실게요. 1에 가까울 때입니다. 정답 1번. 인구의 사회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인구의 사회 증가를 하려면 전입된 인구 빼기 전출 나간 인구를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전입 인구 빼기 전출 인구. 요건 사회 증가. 근데 자연 증가는 또 달라요. 출생 인구 빼기 사망 인구. 그건 자연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 첫 번째, 의료비 과중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맞아요. 우리가 병원비를 저렴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안 들으신 분들은 병원 한번 가면 몇 천씩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경련, 발작과 정신발작을 이야기하며 알코올 중독, 매독, 감염 등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신질환은 관질, 뇌전증이라고도 하죠. 관질입니다. 정답 1번. 정신분열은 아니고, 조울증도 아니고, 신경증도 아니고, 그렇죠.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숙주 나예요. 그죠? 숙주 나예요. 연령? 나의 연령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주택시설 내가 어디 사는지는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 선천적 요인? 나의 선천적 요인. 나도 어떤 질환이나 유전적으로 뭘 갖고 있겠죠. 요인이 발생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생리적 방어 기전도 축주, 나의 생리적 방어 기전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감염병 중 감수성 지수가 가장 큰 거. 홍역은 옆에 누가 홍역 걸렸잖아요. 지나가다 안녕 하면 같이 걸릴 수도 있는 게 홍역. 되게 높은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중 질환을 매개하는 연결 관계가 틀린 거. 이것도 은근 자주 물어보거든요. 벼룩이 패스트를 옮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쥐에 있는 벼룩, 쥐벼룩이거든요. 쥐벼룩이 패스트를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서 이제 패스트가 창궐 했을 때 쥐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쥐에 있던 쥐벼룩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가 옮긴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모기 확렬. 확렬 댕기열 모기가 옮기고요. 말라리아도 모기가 옮기고요. 파리, 장티푸스 옮기죠. 그렇죠? 진드기, 발진티푸스는 아니고요. 이가 발진티푸스고요. 진드기는 찌찌가무시를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감염병 유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감염 경로 유행 조건? 감염 경로, 감염원, 감수성 숙주. 감수성이 뭐냐면 감수성이 높은, 그러니까 그 감염병의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 감염병이 씩 지나가면 탁 걸려요. 그러니까 그 감수성 높은 거거든요. 감수성 숙주가 필요하죠. 예방인자는 유행 조건이랑 안 맞죠. 예방인자가 있으면 덜 걸리니까 안 맞는 거.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서 균에 오염된 식품, 바퀴벌레, 파리 등을 매개로 하는 경구 감염으로 전파되는 거. 이질이네요. 이질이겠네요. 오염된 물, 파리 등등이 옮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비형 감염은 보통 피 아니면 이제 타액으로 감염이 되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말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상풍은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상처, 그러니까 이런 뭐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아포 있는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찔렸는데 하필 거기 파상풍 균이 있었어. 근데 찔렸어. 그럼 파상풍 걸림.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여기서 경구 감염에 바퀴벌레 파리가 옮긴다 라고 하면 이질. 정답은 1번. 성매개 감염병이 아닌 거. 성매개 감염병은 보통 어떤 질환들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겉에 피부에서는 못 살아요. 잘 못 살고, 공기 중에서 잘 못 살고, 그런 이제 성 접촉을 통해서만 옮겨지는 질병이고요. 첫 번째 연성하감. 연성하감은 뭐냐면 그냥 그 궤양 생기는 거예요. 궤양 생기는 거. 임질은 성병이고요. 레지오넬라증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 이거 성매개 감염은 아닙니다. 네 번째,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성병이에요.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서 병원에 가면 클라미디아네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병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 아닌 거. 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는 1급 애들이에요. 1급 애들이고요. 2급이나 3급은 24시간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시 활동을 하는 애들인데, 일단 두창 디프테리아, 사스는 1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3급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중 투베르쿨린 반응이 양성인 경우. 투베르쿨린은 자주 나오죠? 결핵이에요, 결핵. 양성 판정 떴으면 결핵인 거예요. 투베르쿨린 검사를 하면 결핵 검사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기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기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체죠. 뭐죠? 염화불화 탄소. CFC. 프레온가스라고도 하죠. 정답은 4번. 기온과 기류의 흐름이 일정한 값일 때 감각 온도를 지배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기온과 기류 흐름이 똑같대. 근데 내가 지금 느껴지는 온도를 뭐에 영향을 받냐? 습도야.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습도에 따라서 내 체감 느껴지는 온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 온도랑 이제 기온, 바람 부는 게 똑같을 때 습도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감각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의 영향은 습도이다. 정답은 2번. 대기 중에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도 상승하여 상부의 기온이 하부보다 높게 되는 현상은 기온 역전 현상이고요. 현대 환경오염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발화일 수 있고요. 다양하고요. 누적돼서 일어나고요. 네 번째, 지역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맨날 뭐 런던에 스모그가 낀다든지 이런 뭐 지역별 오염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현대 환경 오염 특성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뭐 지역적으로 여기는 뭐 오염이 심하고 여기는 오염이 덜하다. 근데 뭐 그건 뭐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역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 번째, 헤모글로빈과 결합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래서 뛰어나서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훔쳐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이상 증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많이 발생된다. 맞고요.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러니까 한번 마시면 몸속 쫙 들어가서 헤모글로빈 산소를 쫙 뺏어와요. 위험한 기체 중 하나죠. 공기보다 무겁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약간 더 가벼워요. 0.9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중 물의 일시 경도를 나타내는 원인 물질 경도, 그러니까 경수랑 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경수, 그러니까 경도가 높은 애들을 경수라고 하죠. 경수는 중탄산염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높은 애들. 그래서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이 아닌 거. 감염병보다 잠복기가 길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요. 거기다 독소형 식중독은 더 짧아요.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량의 균에 의해 발생한다. 맞고요. 수인성 전파는 드물다. 맞고요. 수인성은 물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물에 식중독, 물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 없잖아요. 드물고요. 2차 감염들이 낮아요. 세균성 식중독은 내가 먹어서 내가 걸린 거. 근데 이걸 다 같이 먹었으면 이제 다 걸리겠죠. 2차 감염들은 낮다. 2차 감염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식중독에 걸렸어. 근데 너한테 식중독을 내가 옮겨줄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걸리진 않죠. 2차 감염이 없어요. 내가 식중독 걸렸던 음식을 꺼내서 주면 그 사람이 먹으면 걸리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여름입니다. 여름 언제가 제일 더워요? 5월에서 9월 햇볕이 길어지게 하는 시점. 정답은 1번. 다음 중 임용업소의 실내 바닥을 닦을 때 가장 적합한 소독제. 임용실 바닥 청소할 때는 크레졸이 가장 좋아요. 크레졸은 3%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요.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꼭 환기가 필요한 제품이 크레졸이고요. 주로 임용실 바닥 청소 또는 화장실, 분변 있는 곳을 청소하는데 사용을 하죠. 이유, 가스 소독의 특징으로 오른 거. 이거 저온 소독이죠. 에틸렌 옥사이드 저온 소독 특징. 열에 약한 물품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저온 소독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낮은 온도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우유라든지 변질될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열에 약한 애들을 이제 소독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이 에틸렌 옥사이드, 이온 가스 소독입니다. 자, 부식성이 있고 물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거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서 쓰셔도 됩니다. 멸균 시간이 증기보다 오래 걸린다. 고압증기 멸균법이랑 비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고압증기 멸균법은 보통 15분, 20분 정도 이제 압력 따라서 파운드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온가스 소독은 되게 길어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되고 네, 오래 걸려요. 정답 3번이겠네요. 오른 거니까. 취급하기 까다롭다. 그 시설만 있으면 돼서 그렇게 뭐 까다롭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뭐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쓰는 겁니다. 이온가스 소독 되게 많이 써요. 정답 3번. 임용업소에서 공기 중 비말 전염으로 가장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 말하면서 나오는 것들로 걸릴 수 있는 거. 인플루엔자죠.
지금 인플루엔자 A 되게 유행하고 있죠?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저 걸렸었는데. 야, 이렇게 열나다 나 익는 거 아니야? 할 정도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A형 요번에 처음 걸려봤는데, 와, 자다가 제가 뜨거워서 깰 정도로 열이 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네, 다들 진짜 감기, 독감 조심하세요. 정답 2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 대상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요 문제는 저도 이제, 풀면서 되게 이제 한번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의류는 가능해요. 분말 제품도 가능은 한데,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분말 제품은 아예 안 돼요. 근데 물에 이제 안 녹는 건 가능해요. 가능해요. 약액 같은 경우도 그 열에 약한 애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생제나 이런 애들은 약액 소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기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이나 약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제품은 되지만 특정 제품은 안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의 맥락상 분말 제품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서 2번이라고 얘기는 해드리지만, 약액에 그러면 항생제는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해도 되나요? 열에 약한데.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애매한 문제. 건열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건열 멸균기 내부를 완전히 채워 멸균한다. 건열 멸균은 그 사이사이로 좀 비어 있어야 돼요. 띄엄띄엄 있어야 열이 충분히 통과하면서 멸균이 되겠죠? 300도 이상으로 하여 멸균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300도까지는 안 써요. 네. 다 타겠죠. 고압 멸균기를 사용한다. 고압 멸균기는 이제 습열, 찌는 거, 네,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유리기구 사용 중에 멸균에 이용된다. 주로 유리기구,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열로 이제 건열로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겠네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의용 기구 소독 방법의 일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그러니까 정해놨어요. 이렇게 소독하세요. 이걸로 소독할 거면 몇 분 하세요를 아예 정해놨어요. 본문에는 있습니다. 책의 본문에 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선 소독은 없어요. 방사선은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건 아예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증기소독 같은 경우는 증기소독은 이제 고압증기 멸균기나 아니면 이제 뭐 자비소독법. 증기소독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주세요 라고 아예 적혀 있고요. 크레솔 같은 경우도 크레솔 3%에 물 96%를 섞어서 10분 이상 담가두세요 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소독 같은 경우도 1제곱센티미터당 85 마이크로와트 이상을 20분간 쐬어주세요 라고 아예 적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력의 검증 혹은 살균력의 비교에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까지 나왔으면 석탄산 바로 찾으면 되겠죠? 석탄산 첫 번째 바로 있네요. 석탄산 계수 측정법. 네. 석탄산 90배 희석액과 어느 소독제 135배 희석액이 같은 살균력을 나타낸다면 이 소독제의 석탄산 계수는 90배 희석액이랑 소독제 135배짜리가 같은 살균력을 나타낸대요. 이 대략 1.5인가요? 1.5고 반 맞죠? 석탄산 계수는 1.5예요. 1.5요. 계산 방식은 지금 여기서 135를 그냥 9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석탄산 계수 1은 그냥 석탄산 계수는 소독제의 희석 배수 자체를 그냥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1은 1이고요. 2가 되면 얘보다 2배 더 세다. 3이 되면 얘보다 3배 더 세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거. 자비소독법.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소독이래요. 자비소독법 할 수 있고요. 자외선 멸균법 할 수 있고요. 소각 소독법 하면 태워버리는 건데 재사용을 못하겠죠? 정답은 3번. 유통기기 멸균법도 가능하겠죠. 가청 주파수 영역을 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독 방법. 가청 주파수 영역을 넘는데, 그러면 초음파, 음파죠. 초음파. 2번이겠네요. 석탄산 계수가 2인 소독제 A를 석탄산 계수 4인 소독제 B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그 농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시험장 가시면 일단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통통통통 두드리면 계산하기 훨씬 쉽고요. 계수 2짜리를 계수 4인 소독제랑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2배 더, 그러니까 2배 더 짙게 하면 되겠죠. 농도를 2배 올리면 돼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한류근계에 속하지 않는 소독제. 자, 포백분 한류근계고요. 염소가 한류근계고요. 석탄산은 아니고요. 치아 염소산 나트륨, 염소죠. 네, 한류근계예요. 정답은 3번. 그리고 표백분. 표백분은 그 생석회거든요. 생석회. 석회 가루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염소나 뭐 불소나 이런 애들을 한류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백분, 염소, 여기도 염소 있으니까 맞는데 석탄산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루 안에 알맞은 것은 미생물이나 일반적으로 육안의 가시 한계를 넘어서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 이거 예전에 이제 자주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 총칭은 미생물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다음 중 세균의 기본형이 아닌 거. 세균의 기본은 뭐 있죠? 나상균, 강균, 구균. 이 세 가지. 진균은 아님. 정답 1번. 세균, 포자, 곰팡이, 원충류 및 조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을 갖고 페놀에 비해 강력한 살균력을 갖는 반면 독성은 훨씬 약한 소독제. 유기염소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인체 미생물, 인체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하는 거. 인체 병원성, 보통 지금 이런 공간에 있는 중원성 세균이에요. 중원성 세균. 자, 보통 20에서 40도에 섞여 있는 애들. 이를 중원성균이라고 하죠. 정답 4번이겠네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영양의 고갈과 건조 등의 불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균이 생성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포, 포자, 아포 또는 포자라고 하거든요. 아포나 포자를 형성해서 이런 고갈이나 건조 등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보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위 이용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지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3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과 미용업은 다룰 수 있는 신체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다음 중 법령상 미용업이 손질할 수 있는 손님의 신체 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우리 이제 헤어 문제죠, 지금 이거? 헤어가 할 수 있는 거.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을 할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용업은 전체적인 미용업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헤어 미용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피부 및 손톱, 발톱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 상태를 확인 검사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업무고요. 위생교육을 이행 여부 확인도 업무고요. 이 미용업의 개선 향상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지도는 아니고요. 위생 지도 및 개선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맞고요. 정답은 3번.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 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네. 위생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한다. 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2장소 이상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책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자한테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얘는 틀린 거. 왜? 직접 종사하거나가 아니라 직접 종사를 안 하거나 2장소 이상에서 할 경우로 보시는 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가름할 수 있다. 네, 교육 대신 가름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영업신고를 하는 자로서 영업신고 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진짜 드물거든요.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위생교육증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경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라면 업무상 국외 출장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보통 돌아와서 받고 하라고 하죠. 천재지변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죠. 뭐 갈 수 없어, 막 다 불탔어. 그런 경우는 뭐 불탔으면 안 되지. 저런. 참고로 요번에 경북에서 크게 불이 났죠. 저희 아버지 집도 홀랭 탔어요. 네. 아버지 집은 스프링클러 켜가지고 껐고요. 아버지 집 주변으로 다 탔어요. 산소며 노며 전부 홀랭 다 농기계며 다 탔어요. 네. 이번에 네. 네. 힘내십시오. 네. 저도 기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네. 피해자라서 심지어 보상도 못 받아요. 집이 안 타갖고. 집만 살았거든요. 근데 집을 살릴 수밖에 없었는 게 집에 기름 탱크가 있어서 갖고 불이 붙으면 안 됐어요. 그럼 주변에 다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탱크 지켜야 돼서 집에 계셨는데 다행히도 집은 살았고 기름 탱크도 살았습니다. 대신 농기계며 농작물이며 뒤에 산소며 나무며 밭이며 네, 다 탔죠. 네. 다음 얘기. 교육장소와 거리가 멀어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건 아니에요. 가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정답 3번. 본인의 질병, 사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뭐 가능한데 낫고 나서 해야 되겠죠.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위생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과,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할 수 있고요. 6개월 이상의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못하고요. 외국에서 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고요. 공중위생 감시원은 까다롭습니다. 정답은 3번. 공중위생 영업자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하는가? 2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일. 정답은 1번. 임의영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이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의약품을 사용하여 화장과 피부 미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맞고요. 임의용 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맞고요. 일회용 면도란을 사용 후 정해진 소독 기준과 방법을 따라 소독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No. 일회용 면도란은 한 번 썼으면 버리시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임의용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첫 번째, 임의용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무슨 소리야?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이건 아닌 거. 이거 아닌 거요. 자, 다른 건 할 수 있는 거겠죠. 해당 영업소에 간판 및 영업 표지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해당 영업소가 위반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고요. 영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와서 뜯거나 이거 제 기구들을 가지고 나가거나 그런 건 못해요.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죠?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건소장은 아니에요. 정답은 1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 대상자가 아닌 자. 아까 거랑 다른 거. 자, 공중위생감시원이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달라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직원 가능해요. 공중위생 관련 협회장이 추천하는 직원 가능하고요.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 있는 자도 가능하죠. 근데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 있는 공무원은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아닌 거. 정답은 4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임의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학교 등 단체 인원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못하고요. 영업상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안 되고요. 혼례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행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일반 가정에서 초청해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촬영 등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직전에 행하는 건 가능해요. 혼례도 가능해요. 또는 영업소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이제 어떤 사유가 있는 분들을 가서 해드리는 건 가능해요. 또는 봉사는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정답은 3번. 임의용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영업소 내부에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맞고요. 발안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안실은 임용실에 있는 게 아니고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정답은 3번일 거고요. 네 번째, 영업장 안에 조도는 70록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네. 공중위생 영업소에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시도지사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위생 서비스 자체를 규정하고 수립하는 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 거야. 근데 얘는 이제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제도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1번이에요. 임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되겠죠? 정답 3번.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공중위생 영업이라 하면 숙박, 목욕장, 미용, 이용, 세탁, 위생관리 용업, 의료용품 관련업 등을 말한다. 의료용품 관련업은 아니죠. 땡. 두 번째, 공중위생 영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 등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 못한다가 아니고요. 세 번째,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시장 등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해도 된다. 무슨 소리야? 구비를 다 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번째, 공중위생영업을 위한 설비와 시설은 물론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네, 맞아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일단 이제 공무원이 오는데 내가 검사를 안 하고 막았어. 첫 번째 열흘이고요. 두 번째 20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는 영업장 폐쇄 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1차 위반이기 때문에 열흘. 정답은 1번. 일단 이제 공무원이 오는데 내가 검사를 안 하고 막았어. 첫 번째 열흘이고요. 두 번째 20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는 영업장 폐쇄 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1차 위반이기 때문에 열흘.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영업소의 영업주는 받아야 하고요. 영업소의 영업주는 받아야 하고요. 공중위생 영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도 받아야 하고요. 공중위생 영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안 해도 돼요. 위생교육은 사장, 아니면 신고하는 자, 아니면 승계하는 자, 영업주 등등이 하는 거고, 실제로 일하시는 그냥 종사자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대표만 받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대표만 받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분점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분점에 지정된 사람들이 각각 한 명씩 꼭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 임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근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은 이제 영업정지 3월입니다.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3, 6 정지예요. 1, 2, 3차 때 3, 6 정지. 대여는 큽니다. 3, 6 정지. 그래서 1차 위반은 3월. 정답 1번. 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에 몇 개월을 지나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6개월입니다. 폐쇄명령 받았으면 6개월 뒤에 할 수 있어요. 정답이 2번.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태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가징수한다. 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네.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청문 못해요. 그러니까 폐쇄는 청문할 수 있어. 근데 다들 해. 그럼 이제 이의제기나 청문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과태료는 그냥 맞는 거야. 과태료 그냥 날라오면 내야 돼요. 이거는 청문 못함. 정답 4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임용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거. 첫 번째, 영업소의 간판 제거. 간판 뭐 막아놓거나 제거하거나 할 수 있어요. 출입문 봉쇄, 그 문을 막는, 이제 걸어서 잠그는 행위를 못해요. 위법 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영업소 내 시설물에 봉인은 할 수 있지만 문을 잠그거나 기구들을 뭐 뺀다든지 뭐 막는다든지 걸어 잠근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걸어서 담글 수는 없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위생 감시원은 이런 뭐 자격이나 임명, 업무 범위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정답은 1번이에요.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설립에 관한 설명 중 관계가 먼 거. 영업의 종류별로 설립한다. 할 수 있고요. 영업의 단체 이익을 위해 설립한다. 할 수 있고요. 전국적 조직을 갖는다. 꼭 전국적 조직이 아니어도 돼요. 단체는 지역적, 뭐 저희 이제 여기 있는 뭐 시 안에 있다든지, 군 안에 있다든지, 도 안에 있다든지. 근데 꼭 전국은 아니어도 된다. 잘 키워서 전국적 조직이 되면 좋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번째,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갖는다. 이건 당연하죠. 네,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잘 보고 오세요. 네, 잘 보고 오십시오. 잘 보고 오세요. 꼭 합격하시면 자랑하러 오시고요. 시험 뭐 다들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고 메이크업 실기도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저 되게 재밌게 옛날에 배웠었어요. 메이크업 하는 거 재밌잖아요. 예쁘게 만드는 거. 시험 잘 보시고 꼭 다시 합격해서 실기까지 붙고 또 만나시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